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뭔가 하이라이트를 줄 만한 내용이 없었다. 좀 밋밋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체 한 19가지 정도를 나눠서 서술을 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항목별로 얘기를 하는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뭐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가. 1번이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견조한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2번, 3번을 조금 힘주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 성장률 쇼크. 지금 이 GDP 2분기 GDP 그 성장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잖아요. 삼중 전회로 돌파할까 이게 주제인데 지금 삼중 전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방금 나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좀 정리를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이게 중국이 워낙 그 개인의 1인자의 맨파워가 강해지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뭐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어요. 지표도 뭐 공개를 갑자기 안 하고 이런 게 좀 생겼던 것처럼. 네. 그래서 원래는 요약 내용을 폐막일날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당일날 하는 거였는데 기자회견은 내일 하겠다라는 보도가 점심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요약 내용도 발표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내용이 나와가지고 예. 좀 확인을 네. 해봤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뭔가 하이라이트를 줄 만한 내용이 없었다. 네, 예상도 좀 밋밋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크게 여기서 벗어나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한 19가지 정도를 나눠서 서술을 했는데 네. 중국 정부가 이렇게 항목별로 얘기를 하는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뭐를 제일 먼저 얘기했는가. 네. 1번이 경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견조한 성장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2번, 3번을 조금 힘주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 주셨던 거랑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 특히나 첨단 기술 확보하고 네. 이쪽 기술, 과학 쪽에서 중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중전회에서 언급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인 중국의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19개 항목 중에서 꼴찌는 아니었는데요. 뒤에서 두 번째. 18번째에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야라는 게 좀 여실히 드러나는 게 삼중전회에서 좀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기자회견이 갑자기 그러니까 미뤄진 것 자체가 특별한 내용이 없을 것이라는 걸 예고한 것이었을까요?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기가 되고 사실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없을 걸 스스로 알고 이렇게 한 거라고 보여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예 기대가 원래 없었나요? 시장에서 기대는 네,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중국 주가도 사실은 5월 중순부터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요. 기대감도 없었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이 고위 간부급들도 뭔가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언행을 크게 조심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리고 발언했던 것들이 언론에서 부각이 될 뻔하다가 다시 기사가 막 내려오고 이런 이슈들도 있었거든요. 리창 총리가 한 2달 전에 이런 기자들이랑 모여있는 자리에서 삼중전회에서는 어떤 대규모의 부양 정책이 나오는 거는 좀 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막 내려갔습니다. 올라왔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화두를 만들고 특히나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지금 정부가 좀 원하지 않는 방향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기자회견도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어떤 사전 검열이나 이러한 조치에서 조금 미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그 19개 중에 18번째에서 부동산을 언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는 잘 안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장표들은 중국 경제가 지금 어떤지를 보고 삼중전회에서 왜 이렇게 특히나 부양 정책은 좀 밋밋하게 나왔는지 그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띄워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시간이 좀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띄워져 있어서 지금 제가 네네네. 보이고 있는 장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중국 제조업이 PMI,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2가지가 발표됩니다. 하나는 통계국 중국 정부단에서 발표되는 게 있고 하나는 차이신 민간단에서 집계해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이 2개가 최근에 좀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같은 제조업 PMI인데 왜 그러지? 왜냐면
왜냐하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차이신 PMI는 주로 수출을 하는 기업들 위주로 샘플링이 되고요. 통계국 PMI는 주로 내수로 많이 반영을 하는 제조업 기업들이 샘플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출입도 지표를 보면요. 수출은 좋은데 수입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PMI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출에서는 확실히 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럼 수출이 왜 좋은가? 네. 네, 이 장표에서 명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지난해 대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으면 100 기준선을 상회하고 지금은 지난해 대비해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100을 하회해서 13개월 연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언제 정도만큼 가격을 낮추고 있냐면요. 바로 직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13개월 연속 100을 하회해서 갔었고요. 그 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이 크라이시스 정도의 위기감을 가지고 중국이 단가 P를 낮춰서 어떻게든 이 물량을 팽창해서 수출 경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중국의 경기를 그나마 버티게끔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워낙에 재고가 많다 보니까 재고를 밖으로 밀어내는 이런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싸게 팔아서 그럼 재고는 좀 많이 감축을 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싸게 당분간 더 팔아야 될까요? 재고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게 바닥을 다지긴 했는데 여전히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림은 전략적으로 공급 가행을 더 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방어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고용 시장이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생산을 하니까요. 예. 생산을 제조업 단에서 늘리다 보니까 제조업에서 KPX 투자는 막 늘어납니다. 설비 투자. 그러니까 중국 인프라 투자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신형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소프트한 카테고리, 그러니까 AI나 네. 반도체도 들어가지만 조금 더 이 새로운 뉴 이코노미 쪽에서의 투자인 거고요. 정말 우리가 아는 공산품 단에서의 이러한 제조업 투자 같은 건 구형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이런 쪽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 생산 늘어나니까 실업률은 떨어집니다.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고용을 방어해주지 못하면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든 저가 수출 생산을 기반으로 한 이 경제의 버티기 전략에 좀 들어갔고 여기랑 연결해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부동산 아까 제가 크게 중국 정부가 삼중전회에서 힘주어서 말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부동산이 굉장히 안 좋은가 이걸 물어보시면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밑빠진 독에 더 물을 부을 필요는 없겠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장기 먹거리에서 중요한 AI, 반도체, 로봇 같은 쪽에서의 재정의 강도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게 삼중전회에서 줬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차트 조금만 보여드리면 네. 지금 보시는 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부동산 착공이 두 가지로 좀 나뉩니다. 착공이 있고 시공이 있는데요. 착공은 뭐냐면 착공은 정말 뭐 건자재 같은 거 확보하고 그다음에 인부들을 확보하고 진짜 삽을 떠서 공사에 들어가는 게 시공입니다. 네. 근데 파란색 선인 착공이 이제 바닥 다지고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시공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4월 중순 말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정책을 막 쏟아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주택 판매 면적도 마이너스 폭을 이제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자금 조달을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자금 조달이 개발 자금이 이것도 마이너스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지금의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정부가 디벨로퍼들이 준공을 하기 어렵게끔 자금을 다 틀어막으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되는 게 보이면 마지막 차트에서 보시는 가격도 아직은 떨어지고 있지만 횡보 정도의 그림을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면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삼중전회에서
부동산을 막 1순위에 넣어서 아. 다시 부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이 그 재정 정책을 투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조금씩 같은데요. 회생은 되고 있으니까요. 네. 저기 시청자 중에 라라라님께서 그 시청자분들이 삼중전회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라라라님께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유사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얘기 들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요. 1중전회부터 통상 7중전회까지 하는데 1중, 2중전회는 인선을 발표하고요. 새로 지도부가 발표가 됐으니까 3중전회부터 5개년 내지는 좀 더 길게 10개년의 이 국정 방향, 경제 성장 방향들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아, 말씀 주신 게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네. 저 그럼 여기 추가적이라기보다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그 수출 쪽에 PMI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가격을 내리니까 그렇게 잘 팔리는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국 경제 하면은 우리 실생활과 이게 밀접하게 어떤 관련이 있지? 딱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는 건 이제 C커머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알테쉬 이런 데에서 그렇게 싸게 파는 것도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그 수출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과 좀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이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고용의 계층별로 어떻게 고용 상황이 좀 움직이는지를 보면 재밌는데요. 예. 고소득층, 특히나 화이트 칼라를 대변하는 뭐 IT, 금융 이런 쪽의 분들은 임금이 오히려 과거 10년 대비 떨어지고 있고요. 임금이 좋아지고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블루 칼라를 대변하는 농민공분들. 네. 이분들이 종사하는 업종의 변화가 뭐가 있었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건설업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도소매, 유통 쪽, 그 다음에 운송 쪽. 이 두 개가 말씀 주신 정확하게 알리, 테무, 쉬인 같이 이러한 크로스보더 관련되어 있는 전자상 거래에서 나타나는 직종의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게 좀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고소득층 분들의 임금을 끌어내리고 밑에 있는 저소득층 분들의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중간에서 어느 정도 만나는 공동부유 관점에서는 좀 부합한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중위값 자체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중이 크고 기여가 높은 분들이 임금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요.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성장 동력이 결국에는 미중 갈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중국 정부는 이쪽의 재정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고부가 가치라고 하면 지금 중국은 전기차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자꾸 이렇게 관세로 장벽을 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이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이 BYD 같은 데인데요. BYD, 네. 네, 네. 왜냐하면 BYD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이 소재단 2차 전지 전체 완성차까지 밸류체인을 전체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의 도요타 모델을 간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자율주행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테슬라랑은 조금 다른 길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안에서 전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 바뀌는 트렌드에서 바뀐다고 하면 1순위는 BYD 이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안에서의 국산화 트렌드에서 BYD가 그나마 괜찮은 그림들을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샤오펑이나 리고토 이런 쪽은 좋지 못합니다. 이쪽은 사실 소프트웨어 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어찌 보면 이제 유로존에서 수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럽도 최근에 중국 전기차 관세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중전회가 좀 장기 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10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면 삼중전회에서는 큰 그림을 잡아주고 그 뒤에 세부 부처별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산업에 큰 지형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최근 10년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 주셨던 전기차 2차 전지 이러고 나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기업들이 투자하면서 여기서의 뭐랄까요 가격 경쟁력을 중국 기업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헤게모니를 중국이 가져갔죠. 그 전에 10년은 뭐가 있었냐면 태양광 같은 거. 네, 이때도 정부가 보조금 어마어마하게 주고 투자 많이 하면서 헤게모니를 중국이 쥐고 가는 네. 그러한 형국이었는데 앞으로의 10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AI, 특히나 로봇 이런 쪽에서 헤게모니를 중국이 쥐기 위해서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부여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급관이 또 만들어지면서 또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자, 조금 전에 일부에서는 이제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해봤었거든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의 지지율처럼 이대로 당선이 된다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합니다. 경제는 당연히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은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카테고리에서는 특히나 트럼프는 관세, 금융,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중국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무역 관세만 높인 걸로 기억하실 수 있는데, 화웨이를 처음부터 규제하기 시작한 건 트럼프였습니다. 멍한조 화웨이 CFO를 구류하고 했던 거는 트럼프가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기술 쪽에서의 규제도 미국이 상당히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은 뭘 할 것인가? 중국은 저가, 동맹국, 보조금 이렇게 세 가지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저가로 미국이 하는 관세에 최대한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같고요. 네. 관세를 올리는 만큼 저가로 더 좀 승부를 보려고 할 것 같고, 금융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중국을 여러 가지 이 제재 리스트에 넣어서요. 미국계 자금들이 투자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나 중국에 지금 든든한 오른팔이 되고 있는 러시아가 있고, 예. 그다음에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 제재 리스트에 있는 기업들의 오히려 지분 투자가 막 들어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미국에서 빠지는 자금을 메꾸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술 제재를 할수록 정부는 이쪽에 더 보조금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최근에 2주 전에 중국 기업 탐방을 다녀왔었는데 네. 주로 로봇 밸류 체인들을 다녀왔어요. 예. 로봇 기업들 기술력뿐만 아니라 특히나 가격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로봇이라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 로봇 말씀하시는 주로 저는 휴머노이드 많이 갔고요. 예. 휴머노이드 기업, 그 다음에 산업용 자동화 로봇 이렇게 두 가지를 그럼 갔었는데, 이제 팔 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 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산업용 로봇은 그렇게 팔 관절이 한 3축에서 6축 정도 예, 있는 예. 거가 되는 거고, 휴머노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관절이 전반적으로 사람의 몸을 구현해서 움직이는. 근데 이쪽에서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용화되는 그림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중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걸 양산해서 네. 이제 개인에게 판다든지 하는 그런 시장도 곧 열릴 거라고 보고 오신 걸까요? 머지않은 미래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 보시면 글로벌 주요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이 완성 브랜드 자체의 가격들 단가인데요. 예. 보시면 밑에 있는 세 개 가장 단가가 낮은 게 중국 기업입니다. 유니트리부터 샤오미, 맨 마지막에 있는 기업까지, 죄송해요. 마지막에 있는 4개 기업. 네. 유비테크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4개가 중국 기업들인데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단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봇도 잘 생각해보면 제조업이거든요. 주요 부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걸 제조하는가가 핵심인 건데, 가격 자체가 너무 이제 어포더블하지 않으면, 접근 가능성이 낮으면 이거를 사실 상용화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중국은 보조금도 주죠. 그리고 중국은 삼저국면이잖아요. 물가 낮고 금리 낮고, 사실 수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환율도 낮기 때문에 네. 일부분 또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단가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직접 보시니까 기술 수준은 어떻던가요? 이게 지금 사실 그 피겨 1이라든지 네.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이 유튜브에 나왔을 때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네. 직접 가서 보시니까 중국 로봇도 그 정도는 되던가요? 일단 상장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 기술력이 많은 고함량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일수록 보조금을 많이 주고 상장을 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도 비상장사인 것처럼. 그래서 기술력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지만 유비테크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기업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을 갔을 때 쇼룸이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여기도 물론 보조금도 받고, 특히나 대주주 중에 한 명이
BYD 창업자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표 모델이 워커라고 하는데 판다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워커가 BYD 생산 라인, 니오 생산 라인에 이미 들어가서 생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던 그 시연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냉장고가 있고 안에 제로 콜라가 있는데 냉장고 안에 있는 제로 콜라를 정확히 꺼내서 저희가 한 12명 정도가 있었는데 세 번째 사람한테 갖다 줘라고 하니까 정확히 세 번째 사람한테 갖다 주더라고요. 와. 제가 세 번째 사람이었는데 아, 예. 받으셨어요? 저한테 제 손에 정확히 떨어지지 않게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들이 중국에서 결코 뒤처져 있지는 않다. 그리고 가성비 있게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건 좀 경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사실 저는 중국이 휴머노이드든 어쨌거나 로봇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거에는 좀 믿음이 가는 게 일단 우리가 집에서 많이 쓰는 그 로봇 청소기가 맞아요. 이미 너무 성능도 좋고 똑똑해져 있잖아요. 또 값은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가격은 네. 비교가 안 되는 경쟁력이죠. 품질도 좋고요. 그렇다면 이 산업을 이끌어 갈 거라는 거는 자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경기인데요. 네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부양도 안 하고 구경제, 전통 제조업 산업에서 가격을 이렇게 낮춰가면서 그냥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간다면 사실 이런 첨단 산업은 이제 인력을 키운다고 아까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첨단 산업에서 인재 확보를 한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쪽에서는 인재는 아직 부족하고 중간에 이 시차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구형 산업이 구경제 산업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이 우리가 근시일 내라고 볼 수 있는 2, 3년 이내에 과연 이런 첨단 산업이 얼마나 구경제를 메꿔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좀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국영제에 있는 카테고리의 산업들이 고용 유발 승수가 높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쪽에 보조금이나 오히려 지원이 들어가면 고용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효과는 창출할 수가 있어요. 다만 중국 정부가 그쪽에서의 투자가 과연 우리의 미래 10년, 20년 뒤에 얼만큼의 부를 축적해 줄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쪽은 블루 칼러가 많이 필요한데 아까 농민공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노령화가 되면서 이 블루 칼러 분들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분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 개발이 너무 중요한 게 또 중국 청년층들은 생산직 일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로봇 개발을 통해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게 채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인구가 줄어드니까 네. 인구 보너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 로봇을 통해서 채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네. 당장 힘들더라도 제조업이 어느 정도 고용도 유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감내를 해서 부동산이 완만하게 천천히 올라오는 그림에서 소비가 여기서 굉장히 큰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또 않을 것 같아요. 이쪽은 좀 버텨주고 더 뒤에 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채산성을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노력을 더 늦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뭔가 질문 순서가 약간 제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기는 한데 그 GDP가 중국 GDP가 5.1%가 원래 2분기가 5.1%였죠. 원래 맞습니다. 예상이. 네, 그런데 지금 컨센서스가. 4.7% 나왔죠. 4.8 나왔습니다. 4.8이 나왔나요? 네. 그러면 왜 하회를 한 걸까요? 왜 이렇게 좀 주저앉은 겁니까? 요거 장표 제가 준비했는데 요 차트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제가 말씀드린 중국이 저가 수출을 해서 기여도가 높아진 순수출 2분기 연속 플러스 보이고 있고요. 가장 비중이 큰데 많이 떨어진 게 보시는 최종 소비 지출, 소비입니다. 소비가 안 좋으니까 네 사실상 GDP가 크게 예상치를 상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5%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내수 경기는 좋지 못하다. 그래서 중국 성장률이 우리의 눈높이를 좀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중국 경제에서도 비중이 제일 크지만 중국 주식시장에서도 소비주 비중이 제일 큽니다. 최근에 좀 역전되긴 했지만 시가총액 1등이 원래는 귀주 모태주 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예. 굉장히 기여도가 높은 시장이 중국 주식시장인데 소비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도 좀 힘을 못 쓰는 그러한 그림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네. 네. 이제 2부를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알려주실까요?
참 중국 시장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중국이 쉽지 않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섹터라고 보긴 어렵고 테마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에서 배당주, 그 다음에 아. 은행주 이런 것들은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25% 정도, 뭐 지난해 기준이긴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도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대표 주가 지수인 CSI 300, 우리나라 뭐 코스피 200 같은 거는 사실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는데 오히려 이쪽은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낮고 금리가 낮으면 고배당을 사는 건 굉장히 클래식한 논리인 거고요. 외국인들도 정확히 중국 고배당주만 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고배당주에서 가장 섹터 비중이 높은 게 에너지, 유틸리티인데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다 생산이랑 수출이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수 경기랑은 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수출은 상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이쪽을 사고 있고 은행은 배당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은행 쪽은 지금 좀 그림이 괜찮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들어가실 때는 고배당, 은행주 이런 쪽 위주로 들어가시는 전략이 연말까지 하반기 기준으로는 가장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중국의 상황으로는 하반기까지 고배당 은행주 이걸로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현 KB증권 리서치본부 아시아시장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